화이자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 알려진 이후에 유럽 시장이 5% 넘게 한꺼번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있었던 일서부터 한번 우선 정리를 좀 해보고 네. 다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그 90%까지 효능을 입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11월 달에 시판에 대해서 허용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의견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데 그 백신 개발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이 백신 개발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제는 끌어올렸는데 앞으로 반응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시작하실 때 이 효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수준이 최소 75% 정도 염두를 해뒀었는데 지금 화이자가 90% 이상 효능을 가졌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은 좀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화이자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확진자 수가 9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너무 작다고 그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 중에서도 지금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당초 이 중간 분석 데이터에서 최소 5명 이상 중증 코로나 환자를 넣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안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완치시켜주는지 아니면 효능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데 제한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한원은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시장에서의 반응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상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가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에 마지막에 편승을 해가지고 확 한번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또 하나 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의외였던 것은 다른 주식들은 쭉 올라갔었는데 나스닥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상당히 엇갈리고 이러는 모양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말씀하신 나스닥 지수가 증시를 견인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라서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비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뭐 비대면 관련된 산업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컨택트 산업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뭐 에너지나 금융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구경제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수가 S&P 500이나 다우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기대감으로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 당연히 나스닥과 S&P 500과 다우 간의 이제 디커플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많이들 나스닥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 규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가 원래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플,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을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다. 이런 그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영향도 좀 11월 이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이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 주가에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으로서 카말라 상원 의원을 내정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게 어떤 운신의 폭을 좀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카말라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구가 실리콘밸리고 또 기술 문제를 연구한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강경파들이 있는데 사실 카말라 상원 의원은 징검다리로 해서 좀 온화하게 분위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극단의 치우침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좀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이 코로나19로 미국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꺼내들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 경제가 다시 망가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바이든 당선자는 아마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색깔이 있다고 해도 집권 초반기 2년 이내까지는 아마 그런 색깔들을 꺼내들진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미국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도에 똑같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걸렸을 때 그 행정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들을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미국의 그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일단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의외로 주식시장이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미국 시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쭉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형태로서 이게 시장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보면 그냥 일관되게 쭉 이렇게 상승을 계속 거듭해 왔는데요. 앞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그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변동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결국 미국 대선 결과를 승복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트럼프가 지금처럼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과거 2000년대 사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43대 대선 사례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35일간 대통령 확정이 미뤄진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4.2%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선출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다만 만약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과거 방향성 자체는 상승 쪽으로 갔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990년도 이후에 이 미국 대선 이 있었지만 그 대선 내에서도 정권이 바뀐 사례는 크게 3번 정도였습니다. 그 해당되는 월별로 평균 수익률 주가에 그리고 이제 빕스의 변동성이나 또 달러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일관된 어떤 이제 패턴들이 좀 확인됐었는데요. 예. 보통 대선 이전 2개월 직전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요. 또 이제 빕스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이후부터는 증시가 점진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또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거 패턴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11월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바탕으로 증시의 안정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투자 환경에서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 하나의 변수가 미국 대선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2개월 동안은 그 대선이 있기 2개월 전서부터는 주가가 좀 약해졌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상당히 안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네네.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일방적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밀고 땡기고 하고 네네네.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전차적으로 보면 시장의 주도권이 네. 이게 가치 쪽으로 이렇게 네, 계속 네, 네. 넘어온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네, 많이 네. 듭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제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가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역시 증시를 주도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가치주가 올해 증시에서 부각됐던 시점은 9월 이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장주가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측면에서 좀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성장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높이면서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주역이 이제 성장주였고요. 실제로 증시도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변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비대면 산업의 수혜를 선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는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중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섹터의 어떤 과거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 집권할 때 사실 이 성장주들이 가치주보다는 그 수익률이 상당히 월등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씩 웨이트가 가치주 쪽으로 두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튼 성장주 쪽에 보다 더 포인트를 좀 두시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아주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모두 다 인정하듯이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높은 주가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주가가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3분기 미국 실적은 어떻고, 그 다음에 4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올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보면 이 정책에 기반한 수급이 모든 증시를 견인했던 원동력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업이익에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결국 숫자에 좀 민감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EPS 증가율을 분기별로 놓고 온다고 해도 사실 기존에 예측했던 수치는 3분기가 마이너스 22%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9%까지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좀 축소된 부분들이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마이너스 14% 정도였기 때문에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이 감소폭 자체로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해도 지금 올해는 S&P 500의 EPS가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좀 보이는데 이게 내년 되면 22%로 큰 폭으로 올라가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올해보다 내년 증시를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기업이익 측면에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향후 어떤 증시의 반향성을 선택할 때 주안점을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내년도가 22% 증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 딱 걸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치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 22% 증가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이익을 추정을 할 때 이제 12개월 선행으로 이제 끌어다가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미래 추정치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도 밸류에이션 중에서는 좀 쌀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익의 어떤 절대치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주가가 뭐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약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의 전망 방향성이 계속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외국인 매수가 2조 3천억 원 정도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수급 측면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일관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매수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한국에 대한 포지션 비중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든 기업 실적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환율에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달러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교육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채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이제 그린 노딜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대략적으로 90에서 92 정도까지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달러 환율로 바꾼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100원에서 1,1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1,0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급격한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기업 수출주를 보고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이 들어오는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대면 섹터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던 산업들을 분명 가지고 있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들의 기업이익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조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급격한 환율 변동성 자체는 사실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문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 방향성을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기업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방향성 자체가 계속 갈 여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